2025년 10월 오늘 13일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5천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근대사가 있고 5천년,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있죠. 160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조선시대 철종 승하까지가 정근대사로 봐요. 이것이 이제 5천년이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160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현대사예요. 그러면 뭐 5천년대 160년이면 차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한국사 뭐 시험이라든가 수능 한국사라든가 또는 교과서 한국사에서는 이게 5대 5예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뭐 시간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현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것은 좀 이 근현대사를 너무 소홀히 취급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가장 기록에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라든가 김부식이 갖고 있는 그런 김부식 기록을 말하면은 일단 현존한 우리 한국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책자로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편향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반박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김부식 본인이 기록했던 연대기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그래야 이제 이의가 없을 것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세분합니다. 예를 들면 김부식은 이 이구 3년명이나 삼국시대를 합해가지고 그냥 삼국시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를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를 갖다가 후삼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역시 이제 김부식이 기록한 삼국사기에 또 역사서에 나와 있는 연대라는 걸 쭉 보면 그렇게 묶은 것은 곤란하고 그걸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일례를 들면 이 이국 3년명과 삼국을 전부 다 삼국시대로 했던 것은 신라가 그 중에 하나인데 신라가 무려 500년 이상 사로국이었고 이름이 그리고 이거는 연맹이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아니고 국가와 연맹의 차이는 일단은 그 세습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 일가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고 연맹 형태는 이제 여러 시족이라든가 이렇게 부족이 서로 연합을 이룬 것. 일테면 사로국도 여러 총장들이 있고 나중에도 박석김이라 해가지고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교대로 말하자면 다스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맹이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내가 삼국시대한 것은 이제 신라로 말하면 지증왕 때부터인데 그 삼국시대로 나눴는데 이때는 이제 김씨로만 세습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신라 말에 가면은 잠깐 또 이제 마지막에 박씨가 나타나긴 한데 이건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객관성을 중시했다. 다시 말하면은 지증왕 때가 그 서기 500년대인데 500년대에 이렇게 지증왕이 처음으로 국호를 신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혁거세 거서관이라든가 남해 차차웅이라든가 유리 이사금이라든가 무슨 미추 마리까지라든가 매물 마리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왕호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김부식은 그것도 왕호나 마찬가지다 그러지만 마찬가지면 그러면 그렇게 계속 마리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호를 지중왕이 처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똑같이 삼국으로 묶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국 3년명과 삼국시대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조선은 이제 우리가 일단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2333년 이때가 이제 단기 1년이라고 나와 있죠. 단기 1년. 그래서 고조선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국 기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 이제 기념일 아닙니까? 10월 3일 개천절이 기념일인데 건국 기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자랑스럽냐면은 이때는 무슨 민주사회가 아니니까 생각해보세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건국 기념이 어디 다른 나라에 있었겠냐고요. 전부 다 무슨 상류층들은 지배층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인민들을 말하자면 노예로도 부리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홍익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고조선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청동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 BC 2333년이라는 것도 이건 청동기 문명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청동기 문명 전에가 이제 신석기 구석기 아닙니까? 그럼 석기 시대에는 일단은 문자가 출현하지 않았고 문자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도 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연대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청동기 문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조선 이 문명이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전혀 다루지 않아가지고 다루지 않은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청동기 문명이 아주 찬란했단 말이에요. 많은 걸 예를 들 수는 없고 피파용 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단유 세문경이라고 청동골 같은 거 특히 그 문이
거울 뒷바닥, 그 무늬를 이렇게 새겼는데, 원으로 계속 새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교한지 요즘 그 전자 제어로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전자 제어 뭐 그런 것도 없는 때인데 얼마나 그렇게 정밀하게 했는지 놀랍잖아요. 청동기 문명이 그만큼 뛰어났다. 그것은 고조선이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제가 이게 다른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이 고조선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고조선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대적으로 그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한 기록인데 우리가 고조선 기록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중국의 이지 동의제라니까 삼국지 그 이지 동의전 이서 동의전에서 거기 뭐 기록을 몇 가지 이렇게 참고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서에서 뭐 조선 뭐 사마치스 사기열전의 저기 조선열전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보고서에 참고할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당군조선은 이제 그 기원전 190년대 이만희 그 망명해 와가지고 기화해서 이따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만희 이제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망명해 왔고 기화한 사람이니까 조선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말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때는 조선족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은 이게 지금 그 동북지방 지금의 중국으로 말하면 만주 아닙니까? 만주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혈통이 섞였지만은 지금이야 이제 그것이 중국이 돼가지고서 거기 조선족도 이제 중국인이 돼버렸지만 반대로 그 전에는 그 우리 당군 조선에 속한 백성이든지 또는 이만이든지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망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당군 조선으로 망명이 왔으니까 망명인 것인데 근데 이만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한나라였거든요. 그 한나라 처음 이제 세워졌는데 한고조 유방이 이 항우를 누르고 이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한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근데 그 유방의 그 가신들 중에 노관이라고 있습니다. 노관. 유방의 가신들 유명한 거 많죠. 뭐 장량, 한신, 소하 뭐 이렇게 삼총사 있고. 근데 노관도 있어요. 노관이 그래서 이제 유방은 그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대부분 자기 그 가신들을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노관은 그럼 어디 분봉왕이냐면 연나라의 분봉왕, 그러니까 연왕이죠. 연왕이 노관 연왕인데 그 연나라는 이제 그 당시 한나라로 보면 가장 동북쪽에 있는 만주 쪽에 있는 그 분봉국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가 유방이 죽고 나니까 유방의 그 황후가 그 여치인데 성이 여치고 이름이 치 여치인데 그 여치가 그 한신을 그 뭡니까 토사구팽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공신들인데 공신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들 그 뭡니까 농공상을 하는 것을 꼴 보기 싫어서 이제 그 토사구팽 하는데 노관도 자기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토사구팽 당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노관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흉노로 이렇게 투항을 해요. 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만이 누구냐면 노관 밑에 망료인데 이만 일파는 노관을 따라서 흉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일파를 데리고 이 당군조선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망명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그 서쪽 경계 국경을 지키는 그런 부대로 이제 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당군조선 준왕 때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이만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만조선은 이제 그 뛰어난 철기 문화가 특징이고요. 물론 철기는 그 전에부터 이미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만일파는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중국 사서에 보면 이만일파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 이만일파들이 호복을 입었더라. 오랑캐 써가지고 그러니까 오랑캐 복장을 입었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 어딥니까? 우리 조선이 오랑캐죠. 그러니까 그 오랑캐 복장을 입고 상투를 맸단 말은 다시 말하면 이만일파가 조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었다. 우리 백유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하얀 옷이 그 중국은 이제 오랑캐복이라고 그러는 이걸 뭐 지금은 이제 한복이 됐습니다만은 하얀 옷을 입고 상투를 맸다. 상투를 틀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말할 때 오랑캐는 대부분 이제 몽골족이나 거란족처럼 또 청나라 여진족처럼 오히려 그 뭐죠? 뭐 위에 머리를 깎고 뒤에 변발을 들이는 게 그 상투 아닌 게 오히려 오랑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고로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동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유목민족이 쭉 있고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제 중국의 한족이 있는 농경민족이 있는데 그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사이에는 이제 무역이 필요하죠. 중개무역이. 그거를 이제 이만조선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이제 유전자가 있어서 가능했죠.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은 유목민족들의 그런 뭐 동물성 여러 가지 상품들 모피라든가 이런 거 피혁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 유목민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또 철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청동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이제 농경민족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묘목을 했어요. 중개묘목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익을 또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쪽으로부터 원망을 듣겠죠. 너무 풍기를 취한다. 특히 이제 그 한족들, 농경민족들, 그러니까 지금의 한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조선을 싫어했죠. 그래서 한무제가 조선 정보를 옵니다. 근데 이때 또 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리 조선은 흉노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 중국 역사를 보면은 흉노는 그야말로 천년의 적이죠. 아주 흉노하고 중국 한족은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옛날 역사가 별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 흉노가 우리 조선하고 무슨 우리나라하고 전쟁했다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무방했다는 얘기죠. 특히 무역 상대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무제 입장에서는 조선도 마땅치 않지만 조선 옆에 있는 그 흉노가 같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중국을 괴롭히는 데 대한 그런 보복으로다가 이제 하무제가 조선 정보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우고왕이 이제 마지막 조선 왕이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108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고조선은 그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구 3년명인데, 이구 3년명 중에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사로국, 그 다음에 부여연맹, 가야연맹. 그러니까 사로국도 연맹이니까 연맹이 3개, 고구려, 백제는 이제 국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구 3년명인데, 특히 이제 부여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조선이 망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부터 있었으니까. 이 부여연맹에서 나온 게 이제 고구려, 알죠? 주몽이 나왔던 거. 그래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또 이제 그 백제도 이 부여에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뭐 주몽의 또 뭡니까, 다른 사생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이 부여가 뿌리예요. 부여연맹이. 그래서 고구려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백제도 나중에 그 사비백제할 때, 사비라는 이름이 뭡니까, 지금 부여가 그 충청남도에 있는 부여.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비백제로 천도하고 성왕이, 백제 성왕이 국호를 일시적으로 백제가 아닌 남부여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여의 연맹에 대한 영고권은 고구려도 갖고 있지만 백제도 영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 3년명 때에, 그다음에 고구려도 이후 3년명 때 고구려하고 삼국시 때 고구려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후 3년명 때 고구려는 이제 강개토왕까지인데요. 그건 한 500년 되죠. 그 삼국시대, 그러니까는 장수왕 이후로 나머지 고구려를 삼국시대로 할 때는 뭐냐면, 이 장수왕이 국호를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그 고려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세 글자를 두 글자로 고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좀 있죠. 왜냐면은 옛날부터 큰 나라는 글씨가 많지 않아요. 중국의 왕조도 보면 어때? 대부분 국호가 글씨가 한 글자잖아요. 한, 뭐 당, 뭐 수, 당, 청, 명, 뭐 이런 식으로, 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더 오랑캐는 세 글자고 덜 오랑캐는 두 글자니까 이제 장수왕이 생각할 때는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제 고려다, 이제 국자 빼고.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그냥 한 고구려로 보지만, 또 여기도 한 신라로 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백제 그러면은 항상 떠올릴 때는 공주하고 부여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웅진백제, 그 다음에 그 사비백제 그러는데, 백제 전체 중에서 서울백제, 정확히는 한성백제인데, 서울백제가 거의 한 500년입니다. 그 나머지 연도는 뭐 한 250년은 그 200~300년은 서울백제가 아니고 그 뭡니까, 웅진 사비백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충청도의 그 공주라든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것이 나머지 백제가 삼국시 때 백제고, 이후 3년명 때 백제는 한성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이제 사로국 연맹일 때가 이것도 500여 년, 여기도 거의 600년가 차이고, 여기 오히려 나머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국 통일하기 전에 신라는 지중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기 500년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거의 이 뭡니까, 통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저 무열왕이 있죠. 그 무열왕이 사실은 그 백제하고는 통일했지만 고구려하고는 뭐 그 통일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이가 먹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통일한 이듬해 죽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열왕은 통일을 못 보고 죽었어요. 왜냐면 백제가 진 것이 660년인데 601년에 죽었는데, 그 당시 그 나당 연합군이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같이 연합했는데, 요즘 미군하고 한미군 하면은 미군에게 뭐 전시 작전권이 있다는 식으로 그때는 더 했거든요. 당나라가 모든 그 총사령관이고 신라는 거기 밑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백제를 정작 통을 해놓고도 거기에 뭐 웅진 도독부를 당나라가 세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배신 때린 거죠. 그래서 무열왕은 어떻게 울분을 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백제는 이제 의장왕 때 망했고, 고려도 나중에 이제 보정왕 때 망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조 시대, 이거는 이제 김부식은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 신라가 그때 이제 그 무무왕인데요. 그러니까 무무왕이 그 태종 그 무열왕 아들 아닙니까?
문무왕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백제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이제 고구려 통일을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평양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동강 이남까지만 넓혔는데, 그것도 바로 넓힌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당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이거 배울 때 그래요. 문무왕의 삼국통일을,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협조해가지고, 삼국통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고구려를, 그러니까 실제로 무열왕이 당태종하고 나당 동맹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백제는 신라가 갖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갖는다라는 그런 이면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 문무왕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이면계약인데, 더구나 이제 당나라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예 웅진도독부에서 백제도 먹고,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라 해가지고 신라도 먹고, 그래서 도독부는 서로 말하면 총독부인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반도를 싹 차지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 나당 동맹이 이제 나당 전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당 전쟁할 때, 백제 유민이나 고구려 유민이 이제 신라와 같이 이제 합세했죠.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당나라가 이제 적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당나라가 이제 사실은 만만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의 군대인데 이제 후퇴했죠. 철수해서 이제 이겼죠. 그래서 이겼다고만 우리는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국제관계사를 해보니까 당나라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뭐였었냐면은 한참 한반도에서 나당 전쟁을 하고 있는데, 티벳에서, 그때는 티벳이 나라 이름이 토본이라는 나라였는데, 토본이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 장안, 지금 시안이죠. 그 장안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쪽에서 무슨 한반도 가지고 그러고 있을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이제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부식은 통일 신라시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이제 남북조 시대라 그럽니다. 실제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668인데,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것은 698이거든요. 한 30년 사이 틈이 있긴 한데, 이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하면서 국호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고려라고 그랬어요. 고려. 발해라고도 했지만 고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고구려가 실제로 장수왕 때부터는 국호가 고려였다고. 그냥 그 고려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는 훨씬 뒤의 이야기예요. 물론 역사적에서는 고려는 아예 옆에 놓고 왕건이 고려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대조영도 고려하겠고, 물론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중국처럼 칸글자만 써가지고 진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가 차지하지 못한 고려 땅, 고구려 땅, 특히 평양을 포함한, 그거는 이제 뭐냐면 발해의 국토가 된 거죠. 발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있는 거죠. 북국, 남국.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유득공이 뭐라 했냐면 남북국 시대라 그랬어요. 북국, 남국 이렇게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일부 교과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긴 한데, 그러면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은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A 국가, B 국가면 남북국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나라잖아요. 통일해야 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조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A 왕조, B 왕조. 그래야 이게 A 왕조, B 왕조 합해서 하나의 국가. 그것이 통일해야 되는 국가. 그래서 남북조 시대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조라는 말은 중국에도 남조, 북조가 있고, 일본에도 한때는 남조, 북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도 국자를 감이 안 써요. 왜냐하면 국자를 쓴다는 것은 A 국가, B 국가 전혀 다른 국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로 쓴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이 국가보다는 왕조라고 하는 것이 낫죠. 남북조 시대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김부식이 쓰기는 후삼국 시대라고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국 시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후삼국 시대의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삼국이 아니에요. 견훤백제, 궁예고려, 그 다음에 신라 해가지고 김부식이 후삼국이라고 그랬지만 발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후사국이라고 해도 일단은 후삼국은 아니죠. 그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이든 제가 그 말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신라가 신라인데 신라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박씨신라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씨왕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마지막 경순한 건 이제 꼭두각시 왕이니까 다시 김씨긴 한데, 그 앞에 3명 왕은 박씨고, 그러니까 약간 김씨 신라에서 박씨 신라니까 좀 차이가 좀 있고, 발해는 물론 이제 망이 가는 마당이니까 그냥 끝자락이라 이해하면 되겠고, 이 견훤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견훤이 이제 후백제라 그랬는데, 견훤은 실제로 지금으로 말하면 경북 상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거든요, 이게. 백제는 호남이나 충청도, 경기도 이쪽이 백제인데, 그러니까 견훤이 자기가 이제 일하는 곳이 백제 땅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백제라고 이름을 했긴 한데, 견훤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백제긴 하지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궁예도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참고로 궁예를 우리가 후고구려라 그러는데, 후고구려란 말을 궁예는 써본 일이 없어요. 궁예는
국가를 세우자마자 그냥 고려라고 그랬어요. 고려. 그러니까 이 고려가 계속 장수왕 고려, 발해 고려, 궁예 고려 계속 이어지는 게 고려란 말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고려가 두 개인 거죠. 발해 고려도 있고 궁예 고려도 있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여튼 일단은 한강 이북은 전부 다 고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왜 또 내가 이거 전국시대라고 하냐면 이제 전국시대라는 것은 중국에도 이제 충추 전국시대 했죠. 그 다음 일본에도 전국시대 했어요. 그 일본 발음으로 센코쿠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이때가 영웅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 내가 후사국이라고 말했지만은 여기도 지금 전임자들이 많아요. 이 궁예가 처음부터 여기 지도자가 아니고 궁예 앞에 양귀리가 있었고 양귀리 앞에 기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을 양귀리가 부수고 양귀를 궁예가 부수고 그래서 궁예가 고려를 만들었고 다시 왕건이 궁예를 부수고 그 왕건의 고려가 이게 이 궁예 고려에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영웅들의 한 시대잖아요. 이게 기간은 50년도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영웅들의 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의 왕씨 고려는 처음에 왕씨 고려가 이 호족들의 연합 정권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왕건의 왕후가 29명이다. 29명이 왕후가 있다는 것은 요새처럼 뭐 비비인이 아니에요. 철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뭐 1호 부인, 2호 부인 이런 식으로 지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9개 호족이 서로 딸을 정략결혼 시켜가지고 건국한 정권이 고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족 연합 시대죠. 이게 다시 이제 문벌 귀족 시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10대까지는 호족 연합 정권이고 11대 문종 때부터 이것이 문벌 귀족 시대고, 이건 다시 무신 정권 시대. 무신 정권 시대는 이제 정중부 이의방이라든가 얘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신 정권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때가 서기로 1170년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일본은 뭐 천황 만세기 천황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처음으로 무사 정권, 그것보다 막부 정권이라고 하는데, 막부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가 언제 생겼냐면 1185년, 그러니까 고려 무신 정권 15년 후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본이나 뭐 고려나 서로 바다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애구들이 많아가지고 막 서로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고려의 무신 정권이 아주 왕을 전부 다 말하자면 꼭두각시로 만들고 잘 해먹겠다는 걸 알고서 자기들도 아마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화까지 수백 년 동안 무신 정권 시대인데, 고려는 이게 100년 갑니다. 100년. 100년을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더 못 갔냐면은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거든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 무신 정권들이 이제 싹 무너졌죠. 원래 무신 정권은 이제 정종부 이의방이 시작했는데, 최충원이 다시 전임자들을 싹 없애고, 최충원 이제 세습으로, 최충원 최후 최양 뭐 이런 식으로, 최의 이런 식으로 4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여몽 연합군,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이 광화도에 있는 무신 정권을 토벌하니까, 거기서 무신 정권의 사병들이었던 삼별초들이 항전하다가 진도로 가고 다시 제주도까지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몽골이 제주도에다가 뭡니까 말도 기르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탐나 총관부라고 설치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몽골이 종주국이니까 고려가 마치 식민지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부마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몽골은 황제고 고려 왕은 이제 뭐 충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충목하기 이런 식으로 충자부처에 충성한다 이죠. 또는 공민왕 이런 식으로 공경한다. 누구를 공경한다? 원나라 황실, 몽골 황실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왕후들은 당연히 이제 몽골 공주죠. 공주를 왕으로 해야 돼요. 뭐 후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왕으로. 후궁이나 이제 우리 고려 사람은 후궁이나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 100년 가요. 두 가지 하면은 이제 200년은 아니고 한 10년 겹치니까 한 190년 돼요. 무신 정권 100년, 원나라 지배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지배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 때 또 친일파한테 이때도 이제 친원파가 있을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부원배라고 해요. 원나라에 부역하는 무리들, 떼거리들에서 해서 부원배라고 그러는데, 그 부원배들이 이제 권문세족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는 이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요새처럼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슨 어디 몇 평, 몇 마지 이것이 아니고요. 이 권문세였던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어느 강에서 어느 강까지, 이를테면 한강에서 임진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산에서 어느 산까지,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권문세족 몇몇 세족들이 그렇게 땅을 차지했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농사꾼들이 송곳 하나 세울 땅이 없다. 송곳 하나 세워놓을 땅이 없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는 이제 신진사대부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는 신진사대부들, 그리고 이제 이성계 최영 같은 신흥 부인들, 이들이 이제 연대해가지고 고려를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이때 마침 이제 몽골은 저물어 가니까, 원나라는 망해가니까, 공민왕과
특히 이제 공민왕의 그 왕후가 이제 노국대장 공주인데, 노국대장 공주는 본인이 원나라 그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고려에 대해서 시댁 나라죠. 굉장히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 공민왕과 함께 원나라의 그 쌍성 총관부라든가 그 여러 가지 원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그런 그 관리들 또 군대 이런 거 싹 아주 그냥 뭉개버리고, 특히 그 친원파들, 그 부원배들, 기철 집안들 있잖아요. 싹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니까 그냥 그 뭡니까 슬픔에 젖어가지고 나라를 망쳐 먹어버렸죠. 그 뒤로는 뭐 이제 이성계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건 아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조선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창왕과 공양왕을 그 꼭두각시로 세우면서 계속 이제 그 실력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1392년에 나라를 이어갔죠.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역성혁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맨날 그냥 고려도 그냥 고려라고 했을 때 왕씨 고려 이렇게 말하니까는 왜 저렇게 말하지? 이씨 조선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고조선을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자를 쓰잖아요. 이씨 조선은 줄여서 이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조라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말을 내가 쓰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원래 고려 말에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이성계나 이방원이나 이 사람들이 아직 고려일 때 그 의견이 갈렸어요. 개혁을 하는데 정도전이나 이성계나 이방원은 왕조를 바꾸는 개혁을 하자. 정몽주는 그러지 말자. 고려 왕실을 유지하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엔 결국은 정몽주를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이제 나라를 바꿨잖아요.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성을 바꿨단 말이거든요. 뭘로? 왕씨 나라에서 이씨의 나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맹자가 자기의 저서에다가 군주가 혼군이면은 갈아치워야 한다. 임금이라도. 그러면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라는 말은 일제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이성계와 정도전이라든가 이방원이 쿠데타를 하고 건국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으로 국호를 어떻게 지을까요 하고 명나라한테 물어가지고 명나라가 조선이라고 지어라 해서 이씨 조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씨나 이씨 나라가 됐기 때문에 왕씨 고려라 부르고 이씨 조선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일제를 갖다 될 일은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조 앞에다가 성씨를 붙이는 거는요, 뭐 프랑스 부르봉 왕조 이런 거 그 다 그 성씨 붙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뭐 영국에도 뭐 튜터 왕조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베트남의 쩐왕조 뭐 류왕조 이러듯이, 그 다음에 일본의 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뭐 에도 막부, 또 에도 막부도 도쿠가 막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조가 무슨 뭐 그 일제 뭐 그런 말은 무시하니까 그만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조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조선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 고자를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20세기에 생긴 일인데, 이 북한이 국호를 뭐라 하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만 북한이라고 불러요. 다 남들은 조선이라고 불러요. 중국도 당연히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죠. 일본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죠. 대만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죠. 다 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만 북한이라고 불러요. 북한 자신들도 자기들 조선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보다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다 해가며. 그래서 이 이조를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면 헷갈려요. 물론 우리한테는 안 헷갈리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사가 이제 귀화시험도 많이 치는데, 귀화시험 칠 때 중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가 대만이나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한국사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조선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북한의 조선인지 조선의 조선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도,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조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은 실제로 이조 신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선왕조 신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건국을 했는데, 건국을 해가지고 아주 이 건국 초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연산군 때까지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훌륭한 건국의 나라였다.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세종대왕 하나만 이야기도 되죠. 세종대왕이 이대한 어쩌고 생각한다면, 세종의 아버지 태종도 많은 부모 형제를 죽이고 뭐 했지만은 정치는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양대군도 뭐 그 조카를 죽이고 했지만은 정치는 잘했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도 정치를 잘했죠. 연산군 때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좀 이제 망가졌죠. 조선 27왕 중에서 연산군 정도만 빼면 나머지는요, 세계적으로 그런 임금들이 없어요. 조선의 왕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좋든 안 좋든, 그러니까 왕이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조선하고 어디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었겠나 싶을 정도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조선은 자원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화술은 나는 게 없어요. 뭐 화술을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연산군 정도만 허랑방탕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물론 쫓겨났죠. 그리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군이잖아요. 연산군.
깎아지는 이름. 이때 이제 그 연산군 때 사화가 무오사화, 갑자사화 두 가지 사화가 있어요. 물론 그 사화의 그 성격이 좀 다른데, 무오사화 같으면 이제 그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폐비된 데 대한 복수극이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중종 관종으로 쫓겨나고, 중종 때 김효사화가 있는데, 김효사화는 이제 조광조가 수청된 사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종의 아들이 이제 둘 다 임금을 했죠. 그 인종은 뭡니까, 1년도 못하고 아파서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인 명종이 이제 나머지 그 인종당을 승계했는데, 그 인종하고 명종은 똑같은 애갓집이 파편윤씨인데 좀 달라요. 이제 그 인종의 애갓집의 삼촌은 윤임이었고 이름이, 그 다음 명종의 애갓집은 윤원영이었어요. 같은 윤씨니까 먼 일각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때 윤임 집안과 윤원영의 집안 같은 윤씨끼리 붙은 것이 을사사화예요. 네 번째 마지막 사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의상 그 인종의 애갓집 윤임 집안을 대윤, 그 다음 명종의 애갓집 윤원영 집안을 소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윤 소윤이 싸우는 을사사화인데, 물론 이제 그 소윤 윤원영 일파가 이겼죠. 그러니까 명종이 오랫동안 이제 임금도 했고 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제 명종의 그 어머니 문정왕후가 거의 뭐 심하게 말하면 중국의 서태후처럼 아주 뭡니까, 아주 그 철권 통치를 했죠. 거기에 또 물론 보우라고 하는 여순도 하나 있고, 항상 보시 구색이 갖춰져야 했잖아요. 그 항상 또 그 뭡니까, 그 문정왕후 뭐 오빤지 그 윤원영, 그 윤원영이 그러니까 이 명종의 애숙이라 했잖아요. 그 첩이 애첩이 누구냐면 정난정이. 정난정이가 유명한 것도 뭐냐면은, 정난정이가 천출인데도 불구하고 정경부인이 됐어요. 정경부인은 되려면요, 그냥 되고 싶다고 되고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신이 달라야 되거든요. 양반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경부가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첩이 본처가 아니고 첩은 천지가 결백돼도 정경부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원영이 뺏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카인 이제 명종이 뺏기니까는 뭐 그거 뭐, 그 다음에 또 그 누나인 문정왕후 뺏기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나 뭐 나중에 다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종의 아들이 아니고 명종 다음에 그 집안에서 이제 선조가 임금을 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조 임금은 이제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그 실제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있고, 광해군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고, 인조 때 이제 그 병자호랑, 정묘호랑과 병자호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병양난시대라 그래요. 인병양난시대는 뭐 한 이야기는 좀 있는데, 뭐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는 없으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효종이 그 인조의 작은 아들이고, 인조의 큰 아들이 소현세자인데, 둘 다 그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가 병자호란에 그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가지고, 그 소현세자는요, 오히려 그 청나라의 실력자인 도로건이 뭡니까, 순치제 그 숙부인데, 석정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양대군은 조카를 죽이면서 자기가 했지만, 도로건은 아주 양심적으로 조카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모셨죠. 그래서 그 도로건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청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이면서 그 아담살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도로건하고 소현세자하고 세인이 절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소현세자가 만약에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인조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면, 소현세자가 그래서 왕위를 이겼다면, 아마 우리 조선은 그때부터 이미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문명국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인조는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그 굉장히 신임을 받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피해망상 때문에 소현세자와 소현세자의 마누라, 그 다음에 애기들까지 싹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이 이제 왕위를 이었고, 효종은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아들이 현종이 왕위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효종이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례를 지내는데, 그 효종이 그러니까 인조가, 효종 아버지 인조 아닙니까? 인조가 원래 이제 먼저 왕비들 나이 아파서 죽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다시 그 계비를 얻었어요. 이제 일반 집안은 후처죠. 근데 마지막 그 계비가 이 효종보다, 그러니까 효종의 계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거의 뭐 딸 뻘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모가 무슨 동갑도 아니고 뭐 딸 뻘되는 계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효종 장례를 지내는데, 그 계모가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상복을 입는데 효종이 차남이잖아요. 차남, 장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서인 집안에서는, 서인 당파에서는 이 계모가 효종의 장례에 대한 상복을 입는데 1년만 입어야 된다. 왜 1년만 입어야 되냐면 차남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인 당파에서는 그런 게 어디냐, 효종이 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지 않냐, 왕은 장남의 관례에 따른다 해서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남인하고 서인하고 이제 당정이 보냈는데 그걸 애송이라고 그래요.
애는 이제 장례라 때 장례나 상례할 때 애자고, 그 다음에 송은 송산다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송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서인들 주장대로 1년만 입는 걸 쓰는데 1년만 입었어요. 그 남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 거죠, 예성에서. 그때 이제 현종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효종이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효종 비, 그러니까 현종이 어머니죠. 효종 비가 이제 죽었어요. 물론 세월 한 몇 년 지났는데, 그건 10년인가 하여튼 지났어요. 효종 비가 죽었는데, 그 이제, 그때도 누가 살았냐면 효종의 계모, 살아있어요. 당연히 살아있죠. 나이 어리니까. 그럼 며느리 이제 상복을 입는데, 이때는 이제, 서인들은 며느리가 왕비였긴 했지만, 그래도 작은 며느리니까, 상복을 9개월만 입어야 된다. 시어머니가 있는 상복을. 그랬고, 남인들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은 며느리라도 왕비를 지낸 며느리인데, 그 계모 시어머니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현종이 뭡니까? 옛날에 효종 장례 때랑 다르게 이제 철이 들었잖아요. 철이 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종이 남인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1년 있는 걸로 상복을 9개월이 아니라 1년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게 그래놓고 얼마 있다가 이제 현종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현종 아들이 이제 숙종이거든요. 숙종이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임금이 됐죠. 현종이 좀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숙종은 어리지만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그 서인과 남인들이 그냥 그 왕실을 가지고 노는 거, 그런 걸 봐가지고 숙종 마음속으로는 이를 어금니를 이제 느끼고 있었죠. 어떻든 남인들이 이제 그때는 신접자가 돼가지고 두 번째 송, 그러니까 이제 가빈의송, 기해의송. 기해의송이 먼저고 가빈의송이 뒤인데, 가빈의송에서 이제 남인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들이 여당이 된 거죠. 서인들은 야당이고. 그래서 숙종이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또 숙종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남인들이 그 여당이 되는데 많이 이제 힘을 보태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남인의 영수 그 허적이, 원래는 남인 영수가 허목인데, 허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허적이 이제 그 다음 영수였는데, 자기 집에서 무슨 뭐 해갑잔치인가 뭐 잔치를 하는데, 왕실의 차이를 빌려다 쓴 거예요. 그거 쓰면 될 텐데, 그 왕실께 빌려다 써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빌려다 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그 남인들을 싹 이제 숙청합니다. 그것이 경신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송과 황국이라고 그래요. 경신한국, 그 다음에 기사한국, 기사한국 나중에 장희빈이 이제 득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갑술한국, 그거는 거꾸로 이제 장희빈이 숙청당한 것인데, 이제 한국시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시대는, 그러니까 예송은 현종시대 때 이야기고, 한국은 숙종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신한국은 아까 말했지만은, 남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차이 빌려간 거, 이런 거 개신제죠. 그래서 남인들을 숙청하면서 서인들이 다시 이제 여당이 된 것이고. 그 서인들이 여당이 됐는데, 이제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장희빈이 원래 이제 남인 당파 출신이거든요. 장희빈 친정이. 그래서 이제 남인들을 여당을 만드는데, 원래 이제 장희빈이 이제 예쁘다 보니까, 이제 숙종이 마음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당연히 이제 남인 쪽의 처자니까, 싫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나 지금 훗날 경종인데. 근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이제 숙종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원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원래 세자 책봉 하기 전에 원자 책봉이라는 거 있거든요. 물론 그거 생략할 수도 있는데, 돌잔치 전에 백일잔치 뜻이, 세자 책봉은 이제 나이 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원자 책봉은 좀 할 수 있죠. 그래도, 갓난 애한테, 난지 얼마 안 되면 하진 않죠. 왜냐면은, 장희빈은 아직 왕비는 아니잖아요. 후궁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왕비는 누구냐면 민현왕후 민씨인데, 거기는 이제 유명한 서인 집안이죠. 민유중의 딸인데. 근데 그때 장희빈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인현왕후 민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아직 그 왕비가 나이가 어린데,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데, 그 왕비가 낳은 애를 원자를 만들어야지. 장희빈이 낳은 애를 원자해야지. 장희빈이 낳은 애를 원자를 만들면 되겠냐. 그래도 이제 그 숙종이 강행을 해요. 원자를 만들고, 그때 이제 숙종이 원자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괘씸하게 해가지고, 인현왕후 민씨를 폐비를 시켜요. 그래갖고, 왕실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서인들도 그때 싹 이제 숙청하죠. 그때 서인의 영수가 누구냐면 송시열인데, 송시열도, 제주도로 유배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송시열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90이 가까운 80이 넘었는데, 제주도 가는 길인데, 그거 갈 것도 없이, 정급쯤 갔을 때 사약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숙종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긴 하죠. 90이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은 입에 살다가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텐데, 그걸도 볼 필요 없이 아예 그냥 정읍에서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기사한국이에요. 두 번째 한국.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장희빈이 너무 투기를 많이 하고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장희빈이 이 정달을 줄 때 또 누가 있냐면 최숙빈이라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영조의 어머니인데 최숙빈이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숙종이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장희빈은 자꾸 이제 저 질투심이 많다는 거 이래가며 이제 미움을 산 거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뒤집어서 보면요 장희빈과 이내나무 민씨와 최숙빈과 이런 식으로 여자들 문제 같은데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희빈 뒤에 있는 남인, 그 다음에 이내나무 민씨라든가 최숙빈 뒤에 있는 서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인들이 이제 싫어진 거죠. 숙종이 장희빈을 포함한. 그래서 갑술년에 이제 갑술 한국어를 일으키는데 뭐냐면은 남인들을 싹 몰아내고 장희빈도 이제 사약을 매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이내나무 민씨는 궁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서인들이 다시 이제 집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죽고 나서 경종 장희빈의 아들이 이제 왜냐면 원자에 의해서 나중에 세자 책봉도 받았으니까 경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경종은 반대로 배달은 이제 그 최숙빈의 아들 영조 있죠. 영조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래도 그 엄마들끼리는 암수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경종이 또 오래 임금을 못했어요. 얼마 안 돼서 죽어서 영조가 이제 이어받았죠. 그 영조가 이어받고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고 그다음에 손자가 정조인 것은 다 아시죠? 예, 근데 이건 이제 탕평책. 그러니까 영조가 아들을 사도세자를 죽인 잔인성은 있긴 하지만 정치는 잘했어요. 탕평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하도 사색당 너무나 이렇게 조선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조, 그 다음에 이제 영조, 손자 정조가 이어받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정조 시대가, 이 탕평령 제후에서 단파 싸움도 끝나고 조선이 르네상스다. 다시 한번 부흥했다. 이 세종 때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근대에서는 가장 잘 살 때가 아니었나. 왜냐면은 정조 때는 그 지금으로 말하는 상업, 공업,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를테면 농업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조가, 더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정조 다음에 훌륭한 왕들이 있었더라면은, 이 조선의 이 번영은 쭉 이어졌을 텐데, 정조가 정확하게 서기 1800년에 죽습니다. 1800년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초입에 죽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조선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데, 60년 동안 세도 정치라고 하죠. 세도 애척 정치. 그러니까 애척들.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 조씨, 애척들.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 조씨라든가, 왕실 애척들이 60년 세도 정치를 하는데, 비변사라는 그 기구를 둬가지고 거기서는 대서를 매간 매직하고, 그 다음에 삼정문란, 그러니까는 뭐 군정, 전정,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삼정들이 문란해서 완전히 나라가 썩어 문드릴 때 문드러지고, 그래서 각지에 이제 밀란이 많이 일어나죠. 뭐 임술봉기라고 해서 나중에 진주 밀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1862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동학 최재우가, 동학을 이제, 나쁜 혹세무민하는 그런 종교를 퍼뜨린다 해가지고, 최재우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최재우에게 씌워진 제목이 뭐냐면 좌도 난정이다 그 말인데 좌도 난정이라는 말은 이제 사악한 도를 퍼뜨려서 어지럽힌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좌도는 그때 어디다 붙였냐면 천주교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상한 게 동학의 죄가 천주교 죄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왕조는 동학이나 천주교나 거의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형을 해야 되는데 철종이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63년에 1863년에.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죽으면 이제 국상이잖아요. 국상기간 동안에는 모든 죄수들을 처벌 안 해요. 일단 보류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형 선고는 철종 때 받았는데 그 집행된 거는 철종이 죽은 이듬해인 이제 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대원군이 뭐 죽이란 것은 아니고 이제 국상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대구에서 원래 서울서 대구를 압송해가지고 대구 감행해서 이제 처형됐죠. 뭡니까 수원 최재우 동학의 교조죠. 이렇게 해서 전근대사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근현대사입니다.